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5일 국회 개원을 위한 임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012년 개설된 개인 계좌로 나비 기금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였다며 유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5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재원 마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인천 유일의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 당 원내 부대표를 맡게 된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의정활동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 내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입장인데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자고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바로 반발했는데 일방적으로 개헌을 강행하면 3차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은 아끼면서도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법을 지키라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통합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국회를 개원해 여당 몫의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해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한 뒤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독재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개원을 강행한다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합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 만큼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합당 없이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개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합의 개원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 명의 계좌로 나비 기금을 받았지만 혼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의 윤 의원 감싸기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강조하며 윤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윤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민주당이 윤 의원을 감싸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70%가 넘는 국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오만한 행태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과 행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철저히 응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합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 일부 진영이 윤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관련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소명할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건 소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개원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한 채 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나비 기금을 받은 것은 2014년부터고 자신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012년이라며 기금 유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자신을 응원하는 편지 등을 소개하며 지켜봐달라고 말해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예, 내일 모레죠. 6월 4일 단일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30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야 모두 재정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특히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는 생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모레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의 규모는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과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을 합친 약 24조 원보다도 많은 3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3차 추경안에는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항공과 해운, 정유산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K-방역산업도 육성합니다.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5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위기와 기업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투자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 특히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차 추경의 속도를 강조하며 미래통합당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 대해 지출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겠지만 일부 국채 발행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경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3차 추경의 내용과 재원 마련 대책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35조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예산인데 그냥 통과 이래도 대강보고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난 1, 2차 추경에서 통합당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반대해온 만큼 이번 3차 추경에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국회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경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근원적으로 기본소득제 논란이 제기되다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다시 또 이제 정치권에서 이번에 기본소득제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의원이 이번 달 내 발의를 목표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소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연구 포럼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기본소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를 누구에게 줄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아직인가요?
네, 이제 슬슬 불을 지피고 있어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큰 틀만 잡힌 상태인데요. 연구 포럼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월 5만 원부터 시작해 2020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대표 입법으로 꽂은 허영 의원은 육아수당, 자영업 월세수당, 청년수당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전 의원은 일단 하루빨리 공론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정부가 기본소득제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상당히 진보적인 의제였고 주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박지영 기자, 이제 진보 보수 개념을 떠나자고 주장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이제 기본소득제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큰 변화를 예고했었는데요. 과거 경제 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직 김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통합당에서 이슈 선점을 위해 그 기본소득제 관련한 걸 내놓지 않겠냐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이 같은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고민을 한다며 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를 적극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이나 정치적 선거를 앞두고 하는 논의라면 그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취임 1승으로 그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강조한 만큼 예. 여당보다 빠르게 이런 기본소득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김희영 기자,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가장 큰 부담은 재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아마. 예. 올해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1차, 2차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편성을 준비 중이라서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소득의 경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적했다시피 여러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때도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때도 그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본소득제 개념이 모두에게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될 텐데 이걸 마련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재벌이나 서민이나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로 국민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제가 그 기초생활수급 등과 같은 선별적 복지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복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쪽들은 기존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이념적인 논의였다면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좀 앞으로 좀 고민할 볼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심은 쉽지 않겠지만 증인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재심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거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이제 2달 정도 남았고 8월 29일에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는데요.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당의 길은 어떤가요? 좀 반발하는 기류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특히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폭 손질을 예고한 그 당의 정강 정책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위원장이 과거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이 정강 정책에서 보수 용어 삭제를 주장해서 당내 반발을 그랬죠. 용어 삭제하느냐 마느냐 했다가.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정강 정책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단어들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장 의원의 주장은 그 현재 정강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강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보수라는 소중한 가치마저 부정하며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보수가 사랑받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지 보수를 없애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도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보수 자체를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장제원 의원은. 네, 그렇습니다. 예. 당이 외연 확정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을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비대위 체제가 아닌 자강론에 힘을 실었던 조혜진 의원도 그 보수 이름을 버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보수라는 그릇에 우리가 제대로 못 담은 책임이지 그 용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당내 반발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답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왔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 쇄신 방안을 두고 다소 불만스러워도 너무 시비 거지 말라고 하며 조기 진압에 나선 모습인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거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맡은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 정치가 균형된 발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게 됐다고 밝혔고요. 또 통합당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정돈해서 다가오는 대선 준비를 마치면 자신의 소임은 다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때 여의도 짜르라는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름을 붙기도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진력 있어 보이는데 당내 이런 반발들 어떻게 수렴할지 좀 앞으로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한 몫으로 말하는 요즘인데요. 새 국회에 임하는 정말 그런 각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자도 일하는 국회의 틀을 갖추는 일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지난달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는 평가가 75%로 높은 반면 잘했다는 의견은 17.9%에 그쳤습니다. 잘못한 일로는 막말 논란과 협치 없는 정쟁 위주의 국회 운영, 낮은 법안 처리율을 꼽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등에서 빚어진 극한 대립과 충돌, 역대 국회 최저인 38%의 법안 통과율 등이 부정평가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규정했습니다. 연중 상시 국회 체제와 생산성 높은 국회 운영 체계를 실현해 실질적 입법 성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어놓고 정책으로 그리고 법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의원도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TF 구성을 꼽았습니다. 일하는 국회 개혁 TF를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우선 필요한 건 늘 열려있는 상시국회 도입입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매월 개폐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상설 법안 심사 소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 소위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돼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역시 정책 중심의 국회는 본회의 중심보다는 상임위 중심으로 돼서 상임위가 항상 휴일을 빼놓고는 언제나 상시 개회를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상시국회를 강화하고 법사위의 운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 즉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법안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첫 단추는 원구성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로 정해진 시한이 지켜져 여야가 공전 없이 곧바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모색도 활발한데요. 여야 의원들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1.3%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중 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에 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G 문제, 화웨이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미중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구축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보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달러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은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 경제 쪽에서의 이 지위는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실제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중심의 제조업 체계가 미국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 강제 재편됐을 때 그런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택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중국보다는 미국의 금융 체제 내에 우리가 제조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훨씬 더 유용할 가능성이 있고 주 52시간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발제에 나선 성태윤 교수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에는 노동 비용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수직종은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등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럼은 여야 의원이 모두 소속된 21대 국회 1호 연구단체로 입법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전자신문과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데이터 공유를 통한 기술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특별 강연에서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직종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화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전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강 수석의 코로나19 3차 추경 협조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지난 30년간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대 여당의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 내에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중진위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3선 이상이 74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의 중진들이 4년간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할 처지라 눈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흔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의정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상임위원장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고 진행하는 사회권이지만 의원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건 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인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데다 그 외 다양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상임위원장은 의원 월급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200만 원의 사업 추진비와 기타 운영비 100만 원 등 한 달에 총 300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 의원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의 상임위원장실도 배정받게 되는데요. 이곳은 의원들 사이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요 의견 창구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은 많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에 선수와 연령 등의 순으로 배정되는 게 관례인데요.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는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 경제 회복이 급선무과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경제 관련 자리의 인기가 높을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의 주인공이 될지 우선은 여야 원구성 협상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져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죠. 금태섭 전 의원. 당시 거센 당내 비판과 출당 요구까지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민주당이 얼마 전 금 전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내 일부 권리당원이 실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금 전 의원의 기권표를 당론 위배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극적인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은 참작돼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당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처분이라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다며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돌직구를 날렸고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번 징계가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이 된다는 협박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인데요.
의원 개인의 소신과 당론 문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될 사안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네, 정치인과 유튜브 채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홍보수단이 되고 있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 유튜브 채널 국회대학교를 개설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의 허은하, 전주의 지성호, 새 비례대표 의원이 야심차게 개설한 유튜브 채널 국회대학교. 어제 국회로 첫 출근하는 모습을 등굣길처럼 표현한 첫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대부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과는 다르게 국회대학교는 새내기 의원들의 소소한 일상부터 보이지 않은 곳에서의 의정활동까지 전반적인 국회 활동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원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캐릭터화했다는 점도 젊은 층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도전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이력을 담아서 재수생 언니로,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천재 입학생으로, 허은하 의원은 뭐든 시작하면 마침표를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행동대장으로 캐릭터를 잡았는데요. 개인 콘텐츠는 격주의 1회, 2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는 단체 콘텐츠는 매주 금요일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선 3인방의 유튜브 채널, 그야말로 슬기로운 국회 생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새내기 초선 의원들의 국회 적응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가 원구성 협상 그리고 첫 임시회 소집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국회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송갑석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네, 지금 원구성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20일 첫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통합당은 이제 관례대로 협상이 끝나고 겨우일도 잡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원래 지금 이제 국회법 등에 된 대로 지금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5일 전에 원구성 협상 타결되기 어렵다고 봐서 그런 건가요? 현재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 전체적인 상임위 협상이 늦어진다면 우선 임기 국회법상 보장 예정된 7일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에 논의를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통합당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7일 날 회의를 단독으로나마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일째인 5일 날이요, 그러니까. 네. 5일 날. 네, 뭐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이렇게 단독 국회 소집이 됐는데요. 만약 통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단 선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대에는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첫 출발부터 이렇게 늦어진다면 과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는가? 상임위원장을 자꾸 협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 개원을 지원시키고자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법의 근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통합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177석 또 그 이상이 되는 범여권 주도로 그냥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그냥 선출할 거다. 왜냐하면은 국회법상의 이제 상임위원장들은 본회의에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 협상이고 뭐가 없을 거다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5일 날 의장단을 선출한 다음에 다시 야당과 함께 상임위에 대한 어떤 협상을 진행은 당연히 하죠. 지금 그것까지를 예정해 놓고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간다라고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국회법부터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한다면은 이후 상임위 구성과 추경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되고 또 법에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21대 때부터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도 회의실에 붙어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 그리고 시비 걸지 말고 협력에 달라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당부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현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송갑석 대변인 다른 이제 응답도 하신 것 같던데 네, 금태섭 전 의원 지금 당 윤리심판원 징계 관련 얘기입니다. 조금 네. 전에 국회법에 정해진 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과 국회법에도 이제 국회의원들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나와 있고 또 114조 2항에 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징계는 좀 그것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당론에는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할 당론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공수처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때 국회 전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찬 대표의 하반기 2년만 놓고 보면 아마 그 당론이 유일하게 강제적 당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극히 이례적으로 강제적 당론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는 징계 중에 다소 상징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제적인 당론과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 한번 고민해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 또 주말과 휴일을 지나서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개원에서 이제 개원도 풀어야 되고 또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미래통합당 오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인천 중구 옹진 강화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그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셨다고요? 네, 13개 지역 중에 제가 혼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실력이 있어서 혼자 당선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국회 부대변인으로 네. 지난 2011년 12월 말에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꽃피는 5월 달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무려 9년 가까이 걸렸네요. 네. 그 가운데 제가 정말 그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 과정이 아마 그 유권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5월에 오겠다. 그거는 총선을 통해서 오겠다 그런 약속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약속이었는데 네, 결국 지키게 됐지만 좀 늦었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2년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약속대로 오게 돼서 소감이 남다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인 비대위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란 메시지를 내걸고 또 정책 슬로건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잡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저희 당이 이번에 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의 한 중간 정도, 핑크 카드 정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당 해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퇴장이고요. 옐로우 카드는 경고 정도인데
한 핑크 카드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기다 그러니까. 네, 저희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는 곧 레드 카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꾸려졌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의원총원에 나오셔서 파괴적인 혁신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쇄신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 슬로건에 약자를 위한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고르게 잘 살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은 약자를 위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이고요. 동행이라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교통 표지판과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교통 표지판. 예, 그래서 교통 표지판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라. 우리 당은 거기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거였다면 많이 오던가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덜 온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차에 타고 길을 안내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동행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약자를 위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저희 나름대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보수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정당들이 정책 과정에서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많이 펼치기도 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의 파격적인 정말 파괴적인 여러 가지 혁신 변화를 얘기할 정도고 네. 변화에다가 그 이상의 변화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네, 네. 보수 용어 관련해 가지고 보수 자체가 중요한 가치인데 왜 이것을 버리려고 하느냐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보수라는 게 약간 정체됐다는 느낌을 주고 진보라는 건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보수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글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온정적 보수주의라고 해서 컴패셔닛 컨servatism도 있고 예. 저희가 보수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혁신을 해야 되니까 보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고 국민들에 다가간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당이 새롭게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흐름을 이끄는 데는 화합의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가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통해서 저희의 정치를 펴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결국은 30-40%에 이르는 중도층에게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런 거를 저희 스스로 틀을 가둬갖고 저희가 확장성을 가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실천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상 단독국회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계획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10시에 단독국회 소집을 했습니다. 저 실망스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내 대표 두 분을 부르고 분명히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유감스럽고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좀 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부대변인을 할 18대 국회 때는 저희 한나라당이 153석, 좀 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뭐 또 그 당시 범여권 정당들이 많았었죠. 자유한국당 비롯해가지고. 그때는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치열하게 말하자면 야당에서 투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1대 7로 오히려 한 석을 더 가져가셨어요. 야당에서. 협상에서 협상 결과. 네, 협상 결과.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때 대화 타협에 협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몇 석이었다고요? 그때 81석이었죠. 의석은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좀 낮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정말 기억을 못했는지 못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를 주장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법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관습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는데 그거를
일도 양단식으로 법에 맞춰서 이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경기가 시작되면은 실력이 월등한 팀이 이기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어디를 한다든지 골대를 어디를 세운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기의 룰은 서로 신사협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13대 국회 1988년서부터 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개헌 협상도 일종의 그 룰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룰을 정할 때는 서로 신사적으로 여태까지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게 그거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법을 갖고 와서 법을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대화 타협의 이 본령인 국회 운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원구성 이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통합당 입장에서 간다면은 지금 3차 추경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연계 가능성 내비쳤습니다. 내비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무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통합당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1년에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효용성 있게 하는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다른 패키지가 엉뚱하게 끼어드는 게 없는지 저희가 세세하게 볼 의무는 저희 야당한테 있습니다. 근데 6월 4일 날 제출을 해서 35조나 되는 그런 재원이죠. 그래서 10조는 세출을 조정하고 뭐 25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빚을 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자세하게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꼭 처음부터 연계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 경기를 하는 운동장을 갈아엎어버리고 저희한테 그걸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법사위와 예결위가 정말 상임위원장 배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느냐 안 나누냐보다는 통째로 다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라든지 예결위가 야당 몫으로 정해진 정신을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싶은데, 이게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게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로서 예결위와 법사위를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당에서 모두 다 가져간다는 거는 글쎄 말씀드린 대로 통법부,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고인민회의 같은 상황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거는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다고. 표정을 웃으시면서 굉장히 센 단어 쓰시네요. 네, 저희가 저희 절박한 심정이고, 저희가 국민을 바라보고 저희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회 TV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여과 없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기자회견 가졌는데 뭐 그걸로 완전 해명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통합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국민 퇴출운동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검찰 조사 말고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윤미향 의원 그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흘려야 될 게 곤혹스러운 땀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여당의 모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던데. 근데 그 기자회견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해명은 있었지만은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저희가 믿고 기다리긴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한 선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곽상도 의원님께서 TF 팀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 보조금의 어떤 남용이랄지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정부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제때 안 오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으면은 부득이하게
국정조사를 신청해서 저희가 그런 의혹을 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풀만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정조사라는 이런 부차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인천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국회에 들어오면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마음먹은 것,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저희 이 지역에 인천공항이 있는데 공항 이용객의 95%가 빠졌습니다.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업하는 데가 속출하고 또 휴직하거나 이런 아니면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현장 실사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3차 추경 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이런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법제화되고 제도화돼서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서도 시스템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 받쳐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법제화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 기대합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인천 중구 옹진 강화가 지역구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고 낮부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냈던 국회의원을 징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한 헌법이나 국회법, 또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토록 한 국회법 114조 2의 자유투표 조항에 어긋나긴 합니다. 우리 정당의 독과점 체제와 당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도 뉴스N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